안녕하세요. 클로셋 ASMR입니다. 오늘 영상은 semi inaudible 책 읽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가 책 읽어주기 ASMR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책은 수상한 중고상점, 일본 소설이고요. 작가는 미치오 슈스케. 물건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인생이라고 다를 게 있나요? 손대 묻고 상처받은 물건도 반짝반짝 새것이 되는 곳. 사서 고생하는 중고상점 사람들이 건네는 환대와 위로. 천천히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빠르게 읽는 걸 잘 못해서 속닥속닥 천천히 잘 잘 수 있게 읽어드릴게요. 이미 중간까지는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미니 트럭의 운전석에서 내리자 요 며칠 사이에 한층 차가워진 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해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었고 흐린 날의 습한 공기가 주변을 가득 배웠고 주차장 구석에서는 푸르트 빨간 꽃을 흔들었다. 그리고 역시 지갑에는 돈이 없었다. 매정하기 짝이 없는 땡중 같으니라고 이번에도 당했다. 미니 트럭의 짐칸에는 기타 케이스 3개나 나란히 놓여 있었다. 케이스 안에는 각각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 일렉트릭 기타가 들어있었다. 방금 오지의 주지가 억지로 팔아넘긴 물건이다. 정동상 방화 미수 사건과 신목 송괴 사건 때 대형 쓰레기나 다름없는 장롱과 서계를 비싼 값에 팔아넘긴 주지는 오늘 또 나를 절로 불러들여 번당벽에 기대어 놓은 기타 3개를 보여주었다. 본이 샀다 아주 낡았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현이 전부 불려 있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머리가 벗겨진 귀신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긴 주지는 기타들을 그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젊었을 적에는 음악의 매력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게 돌아서서 부하에 대해 설법했다. 자신이 이 절에서 수행하면서 추구하는 무아의 기본은 과거를 완전히 잊는 것인데 과거란
추억을 말하는 것이며 추억이란 이 기타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니 전부 사달라는 것이다. 얼마예요? 내가 머뭇머뭇 묻자 주지는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로 보일 만큼 굵은 손가락을 2개 세웠다. 2,000엔요. 하나에 600엔 남짓이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주지는 쯧쯧 혀를 찼다. 설마 2만엔? 이번에는 쯧쯧쯧 혀를 찼다. 그러더니 하나에 2만원, 2만엔이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가을인데도 땀을 흘리면서 털어놓았다. 지난번 산석에도 지난번에 산 장롱도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적자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부활을 목표로 하는 주지는 그런 과거를 버렸다며 90분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흥정한 결과 매입 가격을 하나에 6,000엔으로 떨어뜨렸지만 주지가 현금을 받아들며 빙긋 웃는 모습을 보건대 그래도 내 베베였던 듯하다. 혹시 이건 공갈에 가까운 질 아닐까? 가사 사기가 역한 화내는 게 아니겠는데. 가사 사기가 사람 이름인가봐요. 기타 케이스 3개를 끌어안고 더벅더벅 창고로 향했다. 입구에 걸린 간판에 어두운 하늘빛이 비치자 어쩐지 평소보다 한층 더 경기가 나쁜 것처럼 보였다. 가사 사기 중고 상점. 잡다하게 놓인 재고들의 틈새를 누비며 창고 안쪽으로 나아간다. 액자 후지스에서 출시한 워드 프로세서 테라우치 간타로 1가 DVD 박스 세트 에스프레소 메이커 다이어트용 승마 운동기구 시티헌터 등등등. 헛! 전장에 달린 머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구라지씨, 혹시 그거 기타야? 사다리를 올라가면 나오는 2층 사무실에서 나미가 고개만 내밀어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남이 그런 짓 하지마. 맞아, 기타인데 나 전부터 기타 쳐보고 싶었어. 그거 안 팔래? 수선하면 칠 수 있는 거지. 칠 수 있으니까 사온 거야. 거짓말. 억지로 떠넘기니까 어쩔 수 없이 사온 거면서. 어쩔 수 없이는 무슨. 이쪽도 엄연한 장사거든. 이라는 묘한 웃음과 함께 나미의 머리는 2층으로 쏙 들어가고 목소리만 들려온다. 제대로 칠 수 있게 만들어줘. 알았어. 셋 중에 뭐가 좋겠어? 선다우너 멤버가 치는 거. 일렉트릭 기타 말인가? 선다우너는 나미가 최근에 푹 빠진 인디 밴드인데 그들이 직접 제작했던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 상식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Closing your eyes, you say it's dark. 남이 가사 사기는 꽃노래가 들려온다. 은행에 all things you need. 손님이 오면 어쩔 생각이었을까? 어차피 손님이 오지 않을 거라 예상했으니까 나갔겠지만 이구라시 돌아왔구나. 수선 공간의 동그란 의자에 앉아 걸레로 일렉트릭 기타의 먼지를 닦고 있자니 가사사기가 창고로 들어왔다. 아까 전에 왔어. 비. 가사사기가 입은 스누피 운동복의 두 어깨 부분이 조금 젖어 있었다.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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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던 걸. 가늘고 긴 두 팔로 자기 몸을 부둥켜 안으며 가사사기는 바깥쪽을 돌아보았다. 건너편 집의 지붕이나 정원 수의 잎 등 색깔이 진한 부분에서만 눈에 보일 정도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가사사기의 어깨 너머로 비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비싼 값을 주고 주지에게 고물 기타를 사들였는지 변명할 말을 생각했다. 가사사기는 장사는 열심히 하지 않는 주제에 남이 맡은 일에는 잔소리가 많다. 내가 오지에 불려갔다 온 걸 알고 있으니 금방이라도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리라. 하지만 가사사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없이 가을 비만 바라본다. 대신 고개를 갸웃하면서 옆으로 다가가자 거의 혼잣말처럼 가사사기가 중얼거렸다. 그때 내린 비가 생각나는. 그때라니. 그때 말이구나. 나도 비가 내리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래, 그때는 내가 처음으로 가사사기를 위해 움직인 날이다. 그리고 살면서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날이기도 하다. 나중에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체포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징줄기가 오싹했다. 작년 가을 우리가 가사사기 중고 상점을 개업한 지 1년하고 조금 더 지났을 무렵이다. 개업 당시부터 계속 적자인 바람에 날마다 소면이나 날달걀에 비빔밥만 먹던 우리는 젊고 입구에서 비를 바라보면서 비타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시력이 저하된다고 들었어. 시력은 우리 장사에 무엇보다도 중요해. 이구라시. 왜냐하면 매입하는 상품의 가치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사무실에 전화가 울리면 이야기가 서투른 나 대신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굳게 믿는 가사 사기가 받기로 정해두었으므로 그때도 가사 사기가 전화를 받았다. 사무실로 올라간 가사 사기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길래 나는 미안하게 통화가 길다고 걱정하며 상황을 확인하러 갔다. 그럼 15분 안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침 가사 사기가 수화기를 내려놓은 참이었다. 이리야, 빅 비즈니스다. 가사 사기는 어쩐지 어풍스러운 말과 함께 이쪽으로 돌아섰다. 가구, 오디오, 장식품, 그 밖에 여러 가지 방 하나에 있는 가재 도구를 전부 사달라는 의뢰야. 전부 다 비싼 물건인가봐. 인류 베이커의 고급 푼이라는군. 가사 사기는 야윈 어깨를 들썩이며 깊은 듯이 우우 웃었다. 빅 비즈니스. 큰 금액을 움직인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그럴지도 모른다. 물건을 사가겠다는 이야기라면 물론 나도 기쁘겠지만 사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잖아. 자금은 어디 있는데 사드릴 자금 말이야. 고급 가구, 고급 오디오에 고급 장식품이면 액수가 상당하겠는걸. 가사 사기는 한순간 아차 싶은 얼굴을 했지만 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나를 응시했다. 지금 가게 현금은 얼마나 있지? 27,030엔, 27,030엔, 27,030엔. 그렇다면 그 금액으로 결판을 내자. 가사 사기는 딱 잘라 말했다. 그게 장사라는 거 아니겠어, 이구라시. 상대방이 싼 값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랬거든. 이참에 제대로 한번 깎아보자고. 싸게 매입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 그 손님이. 응, 그랬지. 가사 사기는 자신만만하게 턱을 젖혔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원래 억측과 가장이 가사 사기에 듣기이기는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은 아니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을 여유 없어. 15분 안에 가겠다고 했고 이제 14분밖에 없단 말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상품 감정 의뢰서와 매일 명부 사업용 연금이 든 봉투를 가방에 넣고 출발할 채비를 했다. 손님의 집 주소를 물어보자 여기서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고급 주택지인 듯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뭐야? 미남이상. 여자였어. 그러더니 가사 사기는 발장을 끼며 고개를 갸웃댔다. 근데 그 여자, 내가 이름을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더라고. 뭔가 다른 이름을 말하다가 재빨리 바꿔 말했어. 미남이라고. 남녀 남의 볼견자를 쓴다고. 자기 성을 바꿔 말하다니 혹시 가명 아닐까? 가사 사기 설마
책상 위에 있던 머피의 법칙을 들어올려 표지를 딱 두드렸다. 볼트리지의 법칙. 무슨 일에 말려들지 사전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쿠라시. 인생의 첫 번째로 필요한 건 행동력이라고. 아마도 그 법칙은 원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는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겠지만, 머피의 법칙에 대해 뭐라고 발대꾸를 하면 가사사기가 반드시 화를 내기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가방과 주택 지도를 껴안은 재민이 트럭의 조수석에 올라탔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금만 읽었는데도 다음 내용이 정말 궁금하네요. 한동안 읽지 않고 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영어로 된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 권만 계속 읽으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요. 이번엔 제일 유명한 셜록 홈즈의 어드벤처. The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이것도 반 정도 이미 읽었어요.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는 영어를 잘한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speckled band unglassing over my notes of the 70-odd cases in which I have during the last 8 years studied the methods of my friend Sherlock Holmes. I find many tragic, some comic, a large number merely strange but non-commonplace, for working as he did rather for the love of his art than for the acquirement of wealth. He refused to associate himself in any investigation which did not tend towards the unusual and even the fantastic. Of all these varied cases, however, I cannot recall any which presented more singular features than that which was associated with the well-known Surrey family of the Roylotts of Stoke Moran. The events in question occurred in the early days of my association with Holmes, when we were sharing rooms as bachelors in Baker Street. It is possible that I might have placed them upon record before, but a promise of secrecy was made
Sherlock Holmes, Sherlock Holmes. Standing fully dressed by the side of my bed, he was a late riser as a rule, and as the clock on the mantelpiece showed me that it was only 7:15, I blinked up at him in some surprise and perhaps just a little resentment, for I was myself regular in my habits. "Very sorry to knock you up, Watson," said he, "but it's the common lot this morning. Mrs. Hudson has been knocked up," she retorted, "upon me, and I on you." "What is it then? A fire?" "No, a client. It seems that a young lady has arrived in a considerable state of excitement who insists upon seeing me. She's waiting now in the sitting room." Now, when young ladies wander about the metropolis at this hour of the morning and knock sleepy people up out of their beds, I presume that it is something very pressing which they have to communicate, and should it prove to be an interesting case. Interesting case, interesting case, interesting case. You would, I am sure, I wish to follow it from the outset. I thought at any rate that I shouldn't call you and give you. I thought at any rate that I should call you and give you the chance, my dear fellow. I will not miss it for anything, anything. I will not miss it for anything. I had no keener pleasure than in following Holmes in his professional investigations and in admiring the rapid deductions as swift as intuitions, and yet always founded on a logical basis with which he untroubled the problems which were submitted to him. I rapidly threw on my clothes and was ready in a few minutes to accompany my friend down to the sitting room. A lady dressed in black and heavily veiled, who had been sitting in the window, rose as we entered. "Good morning, madam," said Holmes cheerily. "My name is Sherlock Holmes. This is my inmate. Oh, this is my intimate friend and associate, Dr. Watson, before whom you can speak as freely as before myself. I am glad to see that Mrs. Hudson has had the good sense to light the fire. Pray draw up to it, and I shall order you up a cup of hot coffee, for I observe that you are shivering." "It is not cold which makes me shiver," said the woman in a low voice, changing her seat as requested. "What then?" "It is fear, Mr. Holmes. It is terror.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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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or." She raised her veil as she spoke, and we could see that she was indeed in a pitiable state of agitation. Her face all drawn and gray, with restless, frightened eyes, like those of some hunted animal. I hear my dog scratching the door.
expression was weary and haggard. Sherlock Holmes ran her over with one of his quick, all-comprehensive glances. "You must not fear," said he soothingly, bending forward and patting her forearm. "We shall soon set matters right, I have no doubt. You have come in by train this morning, I see. You know me then?" "No, but I observed the second half of a return ticket in the palm of your left glove. You must have started early, and yet you had a good drive in a dog cart along heavy roads. Before you reached the station, the lady gave a violent start and stared in bewilderment at my companion. "There is no mystery, my dear madam," said he, smiling. "The left arm of your jacket is spattered with mud in no less than 7 places. The marks are perfectly fresh. There is no vehicle save a dog cart which throws up mud in that way, and then only when you sit on the left-hand side of the driver. Whatever your reasons may be, you are perfectly correct," said she. "I started from home before 6, reached Leatherhead by 20 past, and came in by the first train to Waterloo. Sir, I can't stay in this train no longer. I shall go mad if it continues. I have no one to turn to, none, save only one. Who cares for me? Any poor fellow can be of little aid. I have heard of you, Mr. Holmes. I have heard of you from Mrs. Farintosh, whom you helped in the hour of her sore need. It was from her that I had your address. Oh, sir, do you not think that you could help me too, and at least throw a little light through the dense darkness which surrounds me? At present it is out of my power to reward you for your services, but in a month or 6 weeks I shall be married, with the control of my own income, and then at least you shall not find me ungrateful." Holmes turned to his desk and, unlocking it, drew out a small case book which he consulted. "Farintosh," said he. "Ah, yes, I recall the case. It was concerned with an opal tiara. I think it was before your time, Watson. I can only say, madam, that I shall be happy to devote the same care to your case as I did to that of your friend. As to reward, my profession is its own reward, but you are at liberty to defray whatever expenses I may be put to at the time which suits you best. And now I beg that you will lay before us everything that may help us in forming an opinion upon the matter." "Alas," replied her visitor, "the very
corners of the human heart. You may advise me how to walk amid the dangers which encompasses me. I am all attention, madam. My name is Helen Stoner, and I am living with my stepfather, who is the last survivor of one of the oldest Saxon families in England, the Royalots of Stoke-Moran, on the western border of Surrey. Holmes nodded his head. "The name is familiar to me," said he. The family was at one time among the richest in England, and the estates extended over the borders into Berkshire and the north, and Hampshire and the west. In the last century, however, 4 successive heirs were of a dissolute and wasteful disposition, and the family ruin was eventually completed by a gambler in the days of the Regency. Nothing was left save a few acres of ground and the 200-year-old house, which is itself crushed under a heavy mortgage. The last squire dragged out his existence there, living the horrible life of an aristocratic pauper. But his only son, my stepfather, seeing that he must adapt himself to the new conditions, obtained an advance from a relative which enabled to take a medical degree, and went out to Calcutta, where, by his professional skill and his force of character, he established a large residence. In a bit of anger, however, caused by some robberies which had been perpetrated in the house, he beat his knave butler to death and narrowly escaped a capital sentence. As it was, he suffered a long term of imprisonment, and afterwards returned to England, a morose and disappointed man. When Dr. Roylott was in India, he married my mother, Mrs. Stoner, the young widow of Major General Stoner of the Bengal Artillery. My sister Julia and I were twins, and we were only 2 years old at the time of my mother's remarriage. She had a considerable sum of money, not less than £1,000 a year, and this she bequeathed to Dr. Roylott entirely while we resided with him, with a provision that a certain annual sum should be allowed to each of us in the event of our marriage. Shortly after our return to England, my mother died. She was killed 8 years ago in a railway accident near Crewe. Dr. Roylott then abandoned his attempts to establish himself in practice in London, and took us to live with him in the old ancestral house at Stoke-Moran. The money which my mother had left was enough for all her wants, and there seemed to be no obstacle to her happiness. But a terrible change came over our stepfather about this time. Instead of making friends and exchanging visits with our neighbors, who had at first been overjoyed to see a Roylott of Stoke-Moran back in the old family seat, he shut himself up in his house and seldom came out save to indulge in ferocious quarrels with whoever might cross his path.
He is a man of immense strength and absolutely uncontrollable in his anger. Last week, he hurled the local blacksmith over a parapet into a stream, and it was only by paying over all the money which I could gather together that I was able to avert another public exposure. He had no friends at all save the wandering gypsies, and he would give these vagabonds leave to encamp upon the few acres of bramble-covered land which represent the family estate, and would accept in return the hospitality of their tents, wandering away with them sometimes for weeks on end. He has a passion also for Indian animals, which are sent over to him by a correspondent. And he has this moment of Gina at a baboon, which wander freely over his ground and are feared by villagers among us, much as their master. You can imagine from what I say that my poor sister Julia and I had no great pleasure in our lives. No servant would stay with us, and for a long time we did all the work of the house. It was but 30 at the time of her death, and yet her hair had already gone to whiten, even as mine has. Your sister is dead, then. She died just 2 years ago, and it is of her death that I wish to speak to you. You can understand that, living the life which I have described, we were little likely to see anyone in their own age and position. We had, however, an aunt, my mother's maiden sister, Miss Honoria Westvale, who lived near Harrow, and we were occasionally allowed to pay short visits at this lady's house. Julia went there at Christmas 2 years ago, and I met there a half-pay major of Marines, to whom she became engaged. My stepfather learned of the engagement when my sister returned and offered no objection to the marriage, but within a fortnight of the day which had been fixed for the wedding, the terrible event occurred which has deprived me of my only companion. Sherlock Holmes had been leaning back in his chair with his eyes closed and his head sunk in a cushion, but he half opened his lids now and glanced across at his visitor. Pray be precise to the details. Pray be precise to the details. I'm going to stop right here. 여기서 그만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듣고 싶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약간 숨소리가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안히 주무시고 좀 편안히 주무시고